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제기구와 국제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요한 이야기가 국제 분쟁에 대한 이야기, 주요한 건 아니죠. 조금 국제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선생님이 국제 분쟁 뭐 없나 재밌는 거 그래서 검색해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뜨는 거예요. 김영미라는 그 프리랜서 PD분의 이름이 뜨더라고요. 40이 좀 넘은 40대에 얼굴이 굉장히 평범하게 생기셨어요. 우리 모두 다 평범하지만. 근데 그분이 이 국제 분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찍은 다큐를 찍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평범한 주부였던 이 분이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말 카메라 하나 들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라크로 이렇게 가시면서 막 찍어서 이제 온 것이에요. 근데 참 그분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쫙 보고 나서 느낀 건데 참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있구나 그런 생각들 하면서 우리가 정말 평범한 삶을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정말 아름답고 보통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에 도전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특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잠재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거든 또는 나중에 더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되면 어떤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조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공부할 의욕이 막 생기지 않을까요? 네, 오늘 이 시간 국제기구와 국제관계의 두 번째 시간 되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약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국제기구 분류해봤죠, 그쵸? 세 가지 분류 주제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엔을 들어가서 봤죠. 떠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와 비교해서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떠오르지 않으면 정말 혼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들어갈 주제는 국제사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가는 그 국제사회의 변화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외교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고 발맞춰 갔는지 그것을 보는 게 이 시간의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전의 성립, 그리고 냉전의 완화, 그리고 냉전의 해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외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다 공부하신 내용이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풀이하고 확인하고 자료 분석도 보고 심화 자료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여러분 보시면 냉전의 성립과 해체라는 제목으로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료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자료실에 그 자료 뽑아서 지금 보고 계시죠?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실 때 40년대 후반, 6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 후반 20년 간격으로 변해왔다라고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도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40년대 후반에 냉전이 성립됐는데 어떤 배경으로 냉전이 성립된지 그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소련이 동구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산 세력을 확대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 공산화도 지원하고요. 동구 유럽을 비롯한 동구권의 나라들을 위성국가화 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소련의 팽창 정책에 대항한 미국의 봉쇄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냉전의 형성이고요.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양분됐다라고 해서 양극체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미국의 봉쇄 정책에 관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례들을 보면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독트린은 외교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트루먼 대통령이 선언한 외교 정책입니다. 1947년에 연도 안 외우셔도 되고 40년대 후반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터키, 이 그리스, 터키까지 소련이 공산화 시키려고 막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터키를 막아야겠다. 공산화를 막아야 되겠다 해서 그리스, 터키의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 돼요.
또 하나는 유럽 전체에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는 계획인 마셜 플랜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련의 팽창 정책 때 미국의 봉쇄 정책이 부딪힌, 그래서 냉전이 성립되고요. 양극 체제가 형성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보시면 이런 국제 정세의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외교도 정확히 짝지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외교 따로 공부하고 냉전, 냉전 완화, 탈냉전으로 가는 그 흐름 따로따로 공부하는 거 아니고 딱딱딱 맞춰가면 돼요. 그러면 한 개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이때 시기적으로 보면 미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양대 축으로 해서요. 우리도 줄 서야지. 그쵸? 어느 쪽에? 미국 자유주의 진영 쪽에 줄을 섭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외교 보시면 미국 중심의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외교입니다. 반공 외교죠. 그래서 북한 체제와 경쟁하는 그런 형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할슈타인 원칙이다 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원칙이냐면 내가 싫어하는 그 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은 나는 친구 안 하겠다. 나의 적국이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과 나 친구 안 하겠다라는 주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북한과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친구 안 하겠다. 반공외교 보여주는 원칙입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 내용들 보세요. 40년대 후반이다. 소련이 공산주의를 팽창하려고 한다. 그것을 미국이 봉쇄 정책으로 막는다. 대립한다. 봉쇄 정책의 대표적인 거 트루먼 독트린 그리고 마셜 플랜이다. 우리나라 외교 정책 같이 간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딱 20년쯤 지나서 이 냉전이 이제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다극체제가 형성되었다라고 했어요. 미소의 줄서기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 축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용어를 보시면 데탕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프랑스 말로 화해입니다. 화해. 화해 무드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맞서고 있던 것이 조금 화해 무드로 가고 있는 게 60년대의 모습입니다. 후반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소련과 미국이 다 변합니다. 둘이 변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냉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겠죠. 소련 수정합니다. 수정. 기존에 있었던 노선을 수정한다라고 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기존의 그 공산주의 거기에서 약간 수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혁, 개방 이런 노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공산권 내에서 정말 절친인 중소. 이 소련이 중국의 공산화를 지원했거든요. 니네 공산화 해봐. 공산국가로 일로 와. 이렇게 했던 사이예요. 그런데 중국과 소련 간의 이념 분쟁이 나타나면서 이 내부의 분열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시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또 외교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냉전이 막 극에 달할 때, 형성할 때 그때는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이고 냉전이 완화될 때 닉슨 독트린입니다. 어쩐지 이 대통령의 이름도 좀 강하고 약하지 않아요? 트루먼 독트린, 닉슨. 그죠? 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닉슨 독트린, 닉슨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다. 베트남 전쟁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섣불리 개입했다가 얻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은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 그동안 봉쇄했던 그 봉쇄 정책의 변화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여기 소련도 변화하고요. 미국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소련과 이념 분쟁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토닥토닥. 토닥토닥이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유주의 진영도 이제 독일과 일본이 성장하게 됩니다. 독일, 일본, 미국, 중국, 소련, 제3세계까지 해서 여러 축이 나타나게 되죠. 다극체제가 형성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정세의 흐름을 보면 화해 무드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73년에 6.23 평화통일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서로 북한하고 내정 간섭 안 하겠다. 그리고 북한하고 같이 유엔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 다른 어느 국제기구에 가입해도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등등의 기존과는 다른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국가의 문호도 개방하고요. 전체적인 흐름과 가치가죠? 이런 내용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기억하세요. 아, 변화가 있었네. 60년대 후반에요. 양쪽 진영 모두의 변화가 있었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 닉슨 독트린입니다.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네, 기억하세요.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던 냉전이 정말 진짜 짐작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사실 냉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죠. 예.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90년대 초에 소련이 이제 아예 해체되면서 냉전이 끝납니다. 여러분 보시면 독일 통일 이전에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그렇죠? 동서독을 가르고 있던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가르고 있던 가운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89년 11월에. 누구도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당시에 독일은 89년 막 이때 독일의 그 총리가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언제쯤 통일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독일 총리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10년 안에는 통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그 해에 베를린 장벽 무너졌습니다. 정말 아주 급격하게. 그래서 89년에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요. 90년에 독일 통일했습니다. 소련 91년에 해체했고요.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불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개방됐고 동구권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를 포기했습니다. 이쪽 한쪽 진영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념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래서 이념적, 군사적으로는 이제 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미국.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정말 여럿. 경제적으로 여기 칠판 정말 좋네요. 경제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EU 등등등 막 이렇게 여러 축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단극적 다극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해체되고 이런 과정, 이런 역사적인 일도 있고 한편으로 보시면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냉전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여러분이 아시는 그 부시 대통령의 아빠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이 만나서 이제 우리는 적이 아니야, 우리는 친구야 이렇게 해서 냉전 종식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89년에.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냉전이 해체된 모습.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외교도 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외교의 모습은 북방 외교예요.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랑도 수교를 맺었고 중국이랑도 친구 관계가 됐습니다. 수교가 뭐예요? 친구 관계를 맺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00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서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걸 악수하고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사이가 많이 안 좋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냉전의 성립, 완화, 그리고 해체까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기억해야 될 것들 기억해보면 냉전 성립할 때, 여러분 냉전 성립할 때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 냉전이 완화될 때 닉슨 독트린, 그리고 냉전이 해체될 때 바로 이 몰타 선언, 지중해의 몰타 섬에 만나서 우리는 이제 친구가 됐어, 적이 아니야 라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을 그 명칭하고 이렇게 짝지어서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의 내용 간단하죠, 여러분? 냉전의 성립, 완화, 해체, 거기에 발맞춘 우리나라의 외교까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본 거예요. 관련된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여기 있네요. 문제 풀어보려고 했는데. 네, 이것까지 정리를 하고요. 탈냉전 시대의 국제관계의 특징. 네,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암기 일부러 안 하셔도 됩니다. 방금 얘기했어요. 냉전 끝나고 나서 냉전 해체되고 난 다음의 모습은 첫 번째, 단극적 다극체제가 되었다.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했죠? 그러다가 이제 현대 탈냉전 시대의 국제관계의 모습은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하나, 왕. 뭐죠? 네, 아무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많은 축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상호 의존성이 증가했다라고 나옵니다. 보시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 문제에 있어서나 인권 문제에 있어서나 어떤 한 나라 혼자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죠? 같이 국제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자원 문제라든지.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커졌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거는 보기로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보기로도 많이 나오는 거. 국지적 갈등은 증가합니다. 냉전 시대에는 소련과 미국을 축으로 해가지고 그 냉랭한, 왜 냉전이라고 하시는지는 아시죠, 여러분? 불꽃을 튀면서 화력전은 없었으나 냉랭한 그 이념 갈등 아래서 이렇게 쭉 누르고 잠재되어 있었던, 그동안 잠재되어 있었던 그런 민족 간의, 종교 간의 그런 분쟁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시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 안 됐을 때 그 무서운 독재 권력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자잘자잘한 분쟁들을 표출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민주화되면서 팍 표출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냉전 시대에 눌려있고 눌려있었던 그런 잠재된 민족 간, 인종 간, 종교 간 그런 영토 분쟁들 그런 것들이 막 증가합니다. 예, 종교, 인종, 민족적 대립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는 냉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념이나 군사적 대립보다는 경제적인 실리 추구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이념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볼게요. 마지막에 보시면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세계화와 지역화가. 그래서 전 세계가 국경을 다 허문, 국경의 장벽을 다 허문 하나의 단일 시장이다라는 세계화가 WTO라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성되면서도 동시에 그 인접 국가끼리 지역끼리 담을 쌓는 모습들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아시죠, 여러분? EU끼리, 아시아 어떤 나라들끼리, 아메리카 어떤 나라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모습도 나타나요. 전 세계의 개방화와 인접 국가들 간의 지역 블록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현대 국제관계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진짜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냉전, 탈냉전, 이어지는 과정과 우리나라의 외교, 그리고 현대 국제관계의 특징까지 봤습니다. 이거 억지로 암기할 필요 없죠? 네,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는 131페이지 테마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은 소련의 팽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쓴 정책은 여러분 봉쇄 정책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이 봉쇄 정책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바로 뭐죠, 여러분?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이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1955년도쯤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시아, 아프리카의 29개국의 대표가 인도네시아의 반둥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반둥회의예요. 그래서 이 반둥회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면 그동안 지구가 탄생하고 나라가 생기면서 이 역사를 유럽 중심으로 지배해왔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유럽, 서구 열강, 그리고 소련 중심으로 가던 것에서 탈피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제3세계들이 소리를 내겠다라는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둥회의는 제3세계의 등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소 중심에서 약간씩 변경이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970년대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과 중국이 핑퐁 외교를 통해서,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탁구 국가대표팀이 중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하면서, 미국과 중국은요 사실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권 국가 간에 이렇게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이 나라들이었는데 미국의 국가대표팀이 탁구 국가대표팀이 방문하고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도 방문을 합니다.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79년도에는 정말 수교까지, 이제 친구다 수교까지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냉전이 극에 달했던 냉전의 형성, 그런데 조금 완화되는 모습, 많이 완화되는 모습, 차츰 변하죠. 그러다 89년에 가니까 어떠냐면 지중해 몰타섬에 모여가지고
예, 미소의 두 정상이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만나서 네, 냉전 체제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열었죠. 뭐죠, 여러분? 탈냉전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이 글로 나타나 있네요. 그러네요. 보겠습니다. 1번. 가를 통해 냉전 체제는 완화됐다고요. 이런 아니죠. 네. 2번. 나는 국제사회에서 그렇죠. 제3세계의 등장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등의 나라들. 맞습니다. 다하 시기에 형성된 화해 분위기는 동부 공산권 국가들의 직접적인 붕괴 원인이 되었다. 이때 화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산권이 붕괴했나요? 그 뒤로부터도 10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내부의 모순이 가장 큰 문제였겠죠, 사실은. 네, 틀렸습니다. 라의 기억은 정치적 이념을 중심으로 재편된 국제질서, 탈냉전 시기 오늘날 국제질서의 특징은 이념보다는 실리였습니다. 틀렸네요. 가와 나는 국제정치의 양극화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가는 양극화 체제인데 나는 제3세계가 등장합니다. 다극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가 아니죠?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사회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극체제의 형성, 방금 위의 그림을 이렇게 했네요. 그렇죠? 1940년대 후반부터 제3세계 대도 50년대 후반, 그렇죠? 대탕트 형성, 화해 분위기 간 거 60년대 후반, 그리고 공산주의 몰락과 소련 해체 80년대 후반.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념 대립과 관련이 매우 깊죠. 맞네요. 나는 국제정치의 다극화 경향을 확대시킨 요인 중에 하나이다. 나는 제3세계의 대두? 그렇죠. 네. 다를 계기로 해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었나요? 다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 라를 계기죠. 그렇죠? 라를 계기로 해서 소련이 해체되고 없어지면서 이념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죠. 다가 아니죠. 네. 라 이후의 국제정치 체제에서는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졌죠. 그렇죠? 네, 이념 대립이 끝났습니다. 자유주의 진영의 승리로 끝났어요. 네, 틀렸습니다. 정리되셨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지금 두 문제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흐름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발맞춘 우리나라의 외교는 어떤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의 외교. 네. 그 다음에 비동맹 중립국가의 외교. 여러분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의 외교. 반공 외교였죠? 그렇죠? 냉전 시기, 비동맹 중립국 제3세계와 외교를 시작하고 공산국가에 대한 문호도 개방하면서 6.23 선언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런 모습들 나타나는 거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에. 그리고 냉전이 해체되는 그때와 발맞춰서 이제 공산권 국가와 수교도 맺었고 북방 외교 시행했다라고 역사적인 그런 세계사의 흐름과 같이 갔습니다. 이제 볼게요. 기억. 가는 냉전 체제의 성립과 관련되죠. 반공외교. 맞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념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나의 비동맹 중립국, 아시아, 아프리카, 소련 진영도, 그 다음 미국 진영도 아닌 그런 제3세계 국가들과 이렇게 외교를 강화한 목적이 이념 대립을 완화하려고 그런 것일까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하니까 그 세력들과도 친구 관계를, 외교 관계를 맺어 놓으려고 하는 거지 이념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념 대립을 완화시키려고 우리는 미국 진영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제3세계 진영들과 외교 관계를 확대한 것이에요. 네, 틀렸네요. 다는 신냉전 체제 이후에 성립되었다. 여러분, 신냉전에 대해서 이따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이 붙었잖아요. 다시 찾아온 냉전입니다. 냉전이 이렇게 완화돼서 화해 무드로 갔다가 다시 한번 냉전기가 왔었어요. 잠깐. 그래서 우리가 신냉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다 시기에 보면 이것은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공산권 국가의 문호도 개방하고 6.23 평화통일 선언도 하고 이때는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 신냉전이 와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라는 실리추구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죠. 이념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 친구 관계를 맺어간 것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사실 이 원칙은요, 우리 3단원에서 배웠던 원칙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큰 주제에서는 생략했어요. 이미 배웠거든. 왜냐면 보세요. 우리나라 헌법에 이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가만히 있을게요. 6가지. 짜자자자자작 떠오르세요. 떠오르죠? 6가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전쟁은 허용하되,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은 허용합니다. 외국이 우리나라에 침략했을 때. 그렇지만 정복을 위한 전쟁이나 어떤 우리나라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전쟁이나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전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 어떤 원칙일까요? 국제 평화주의죠. 그쵸? 이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전쟁만 할 뿐 다른 침략적 전쟁은 안 하겠다라고 우리 헌법에 써 있습니다. 독일을 보면요. 독일하고 일본과 같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들은 평화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쟁 수행용으로 지정된 무기는 연방정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제조할 수 있고 수송하고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이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주의라는 것을요. 네, 강력하죠. 막 전쟁 수행용으로 무기를 만드는 게 그냥 만들 수 없도록 아주 정부의 허가가 있을 때만 이런 조항들을 넣어서 국제평화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에 의할 경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군사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전쟁은 수행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가에 의할 경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전쟁은 가능하지만 다른 전쟁은 안 된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의 군사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이 만약에 핵 만든다고 그러고 해봅시다. 너네 핵 만들어? 짠짜잔짠. 침략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틀렸어요. 나에 따르면 독일은 군비 확장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나에 의하면 독일은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군대를 양성하고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무기를 제조, 수송, 거래할 때 연방정부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엄격한 조항을 나타냈을 뿐이지요. 틀렸네요. 가나의 밑줄 친 이 원칙은 서로 다른 원칙, 국제평화주의 같은 원칙입니다. 가는 일체의 전쟁을 부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나는 침략적 전쟁만을 부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이 국제평화주의를 잘 준수하기 위해서 분명히 침략적 전쟁 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전쟁은 허용된다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일체의 전쟁 부인이라니요. 틀렸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가체제와 나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나타난 국제정치 체제의 큰 흐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관계가 구축됐다. 냉전.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정리가 되어 가시죠, 여러분? 정치적 이념이 중시됐어요. 이념을 중심으로 동맹관계가 자유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이렇게. 여기 나체제 보시면 미국이 절대적인 패권 국가로서 지위를 갖게 됐다. 하나의 극. 그렇죠? 아, 이게 소련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구나. 탈냉전이구나.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중국, 유럽연합 등의 세력이 부상했죠. 단극적 다극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아, 이제 이념보다는 실리구나.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기억. 닉슨 독트린과 트루먼 독트린은 가체제 성립에 기여하였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여러분? 틀렸죠? 그쵸? 닉슨은
닉슨은 아니죠. 완화잖아요. 완화. 가는 냉전이죠. 기억 틀렸네요. 넘기겠습니다. 가체제는 양극화 경향 띄었죠. 미소. 나체제에서는 단다극화, 단극적, 다극화. 맞네요. 니은 맞습니다. 디귿, 민족 종교 간의 갈등, 국지적 분쟁은 가체제 하에서보다 나체제 하에서 증가했죠. 탈냉전 시대의 국제관계의 특징, 국지적 전쟁의 증가. 맞습니다. 데탕트와 신냉전 체제의 도래는 가체제를 해체하고 나체제의 도래를 가져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냉전이 성립되고요. 이 냉전이 완화되어 갑니다. 데탕트. 그러다가 다시 한번 둘이 대립하는 신냉전기가 잠깐 와요. 그리고선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뭐하고 등등등의 사건으로 해체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화해와 그리고 다시 한번 싸움이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화해와 이건 화해죠. 갈등이 있었던 이 전 세계의 이런 흐름이 이것의 결정적인 계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냉전에서 화해에서 다시 갈등에서 화해로는 그 과정의 하나였죠.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틀렸네요. 네, 다음 문제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실전 6번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지구촌에 여러분 이 용어는 기억하셔야 되죠. 동서갈등, 남북문제. 여러분 동서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동서갈등은 이념 갈등입니다. 이념 대립이에요. 공산주의, 자유주의 하는. 남북문제는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격차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남북 문제를 이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보시면 동서 갈등과 남북 문제는 각 국가 간의 대립과 분쟁을 초래하는 주요 문제들이었죠. 그렇죠? 최근에 동서 갈등은 상당히 완화되었어요.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남북 문제는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후진국 간의 그런 세계를 개방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면 분쟁이 이제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국지적 분쟁이 늘어나서 민족 간, 인종 간, 종교 막 이런 대립이 늘어났는데 한 전 세계 33개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대요. 분쟁을 종류를 이렇게 하면 아프가니스탄 문제, 무슨 문제 이렇게 막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남북 문제도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남과 북의 지금 이 현 상황은 외국에서 보면 분쟁 상태처럼 보이는 그런가 봐요. 우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아무튼 동서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이념 대립은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남북 문제는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전 세계 개방화 이런 것과 함께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급속도로 진행되는 정보화와 자본시장의 개방화는 이 남북 문제, 우리나라 남북 문제 아닙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경제적 격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1번, 기억, 동서 갈등은 정치적 이념 대립과 관련된 문제 맞네요. 2번,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경제적 원조 확대는 니은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남북 문제는 선후진국 간의 경제적 격차 문제니까 선진국의 경제적 지원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은 그렇죠. 세계화를 가속화시켰죠. 세계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WTO가. 맞아요. 리을로 인해서 정보화 시대, 정보 사회에서는 이 부의 원천이 바로 정보와 지식이죠. 농업사회의 토지와 노동력이고 이랬다면 맞습니다. 5번 미음, 자본시장의 개방화. 자본시장의 개방화로 인해 국제적인 투기 자본의 활동이 더더욱 심해지고 있는 거죠. 자본시장이 개방화돼서 국제적인 투기 자본의 활동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돼서 착착착 잘 막아요. 개방화돼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5번이 틀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봤습니다. 더 보죠.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업 시간에 교사가 제시한 자료고요. 이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업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냉전, 탈냉전 하는 국제관계의 흐름과 플러스에서 뭘 배우냐면 지구촌 문제들을 배워요. 탈냉전 시대에 나타난 지구촌 문제. 예를 들면 지금 봤던 남북 문제. 라든가 그리고 이런 자원 문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문제가 남북 문제에 관련된 그런 지구촌 문제 관련된 문제를 보았고 이제 자원과 관련된 지구촌 문제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2010년에 9월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 열도, 중국 이름으로 하면 다오위다오 열도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와 독도를 두고선 이렇게 계속 분쟁 지역화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중국과도 역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갈등이 벌어지자 히토류의 이 히토류가 뭔지 이렇게 찾아봤더니 무슨 정말 쓰임새가 많은 희귀한 광물이래요. 자원인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에 되게 많은데 이 중국의 이 많은 히토류의 대일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일본이 자꾸 그거 다오위다오 거기 우리 거야 이렇게 막 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겠어? 그러면 히토류 수출 중단, 일본 수출 안 하겠어 이렇게 했대요. 히토류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은 3일 만에 미안해 이렇게 했답니다. 자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2010년 전 세계 식량 가격의 평균 25% 정도 상승했답니다. 2010년에. 식량 가격의 폭등은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적 요인도 있지만 수요 증가에도 큰 영향을 받았고요. 이에 따라 각 국가 간의 식량 확보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식량 자급도가 낮은 국가들의 식량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자급도가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다 지금 자원 문제에 관한 그런 지문이네요. 수업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보겠습니다. 자원 민족주의의 약화가 예상됩니까? 자원 민족주의의 강화가 예상되죠? 지금 여기서 자원 카드를 딱 들고 있잖아. 이거 너네 그렇게 나올 거야? 그럼 수출 안 해. 이렇게 하잖아요. 자원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 바로 1번 나오죠. 나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원 외교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죠. 그렇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외교력을 강화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특히나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맞고요. 자원 부국가 협력 및 유대관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같은 얘기죠. 자원 외교 강화할 필요 있겠다. 같은 얘기 되겠고요. 4번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개발하고 자원 낭비 줄여야 되겠죠. 맞는 얘기. 5번도 역시 맞겠죠. 식량 증산 및 분배에 관해서 국제 협력이 필요하겠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냉전, 탈냉전으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외교에 대한 문제도 봤고 자원, 그 다음에 남북 문제 등 지구촌 문제에 대한 문제도 봤습니다. 이제 자료 3개 보면서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보시면 여러분 129페이지에 자료 분석 특강에 있는 내용입니다. 흥미롭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엔의 그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유엔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유엔 사무총장 선출은요. 유엔 헌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요. 총회가 인준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의 안보리가 결정하면 뒤집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차 예비투표, 정식 예비투표, 이어 정식투표, 그리고 최종 단계인 유엔 총회 확정 등이 있고요. 1차 예비투표에서 지지도가 낮은 후보는 중도 사퇴할 수 있고 새 후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이렇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보세요. 정식 이제 예비투표를 할 때는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아시죠 여러분? 비상임이사국 몇 개 나라? 10개 나라의 의사표시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를 쓴대요. 색깔이 다른 용지를 보세요. 그래서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 전인데요. 유엔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의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아야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포함해 9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대요. 갈리 전 사무총장은 5년간의 재임을 위해서 지금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 재임 되셨죠? 이제 내년부터 임기가 되는데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5개 이사국 가운데 14개 나라의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9개 나라 이상이니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힘의 논리가 드러남을 알 수가 있어요.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되실 때 러시아가 제일 마지막으로 그래 인정하겠어 이렇게 해줬대요.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세요.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한 적이 있고요. 이것은 힘의 논리를 보여줍니다. 단수 후보가 가려지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요, 거수로 정식 투표를 실시하고 후보를 확정하고 유엔 총회에 추천하고요. 통상 박수로, 유엔 총회에서는 박수로 유엔 사무총장을 정식 확정합니다.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님 확정할 때 다 이렇게 박수 쳐줬었어요. 되셨죠? 130페이지 심화 자료 1번 보겠습니다. 냉전의 형성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다 했던 거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진 1945년 독일이 항복하자 미국과 영국, 양국과 소련 사이의 동맹관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승전국이잖아요, 같이. 1948년까지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의 좌익정부를 구성하였으며 미국과 영국은 소련의 영향을 받는 공산당이 집권할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했대요. 한편 소련은 독일의 군사 위협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동유럽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기로 하였고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공산주의를 세계에 퍼뜨렸답니다. 그럼 보시면 팽창 정책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47년 3월에 보니까 오늘날 발트해로부터 아드리아에 이르기까지 유럽을 둘러싼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다는 처칠의 연설은 냉전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며 미국이 공산 세력 확산을 저지하는데 넘겨주세요.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트루먼 독트린 그리고 마셜 플랜이 나옵니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냉전 체제가 고착되어 가는 와중이었던 1949년에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으로 가는 육로 수로를 다 막았어요.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 영국 등의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공중에서 지원을 해서 베를린을 무려 11개월 동안 버텼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풀어줬었죠. 그렇죠? 뭐 그런 일도 있고. 또 보시면 1950년대 한국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이런 대립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다 냉전의 모습들입니다. 베를린 봉쇄, 그리고 한국 전쟁,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등등등. 이제 마지막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심화 자료 2번입니다. 지금 보시면 데탕트와 신냉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데탕트는 프랑스어로 휴식, 화해 뭐 이런 걸 뜻합니다. 냉전이 완화되어 가고 있는 전 세계 화해 모두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미국과 소련의 양극을 중심으로 심화되던 냉전 체제는 60년대 말부터 여러분 생각나시죠? 일본, 서독, 중국의 급성장, 제3세계 국가들의 부상 이런 것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다극화 체제라고 부릅니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네, 이제 좀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1969년에 미국은요, 닉슨 독트린 기억나시죠? 완화의 모습입니다.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은 핑퐁 외교를 통해 수교 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해서 계속 그 중국을 침략 국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이가 안 좋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변화돼요. 70년대 이제 초반에 탁구 국가대표팀이 방문하고 미국에 다음에 72년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전격 방문하고 그리고 79년도에는 수교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네. 뭐 등등등 이런 모습들 동독과 서독이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하는 등.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지만 이 데탕트는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냉전이라고 부릅니다. 극단적으로 대립하다가 화해 모드를 탔잖아요. 지금 핑퐁 외교도 하고 네, 화해 닉슨 독트린 이런 모습들을 탔는데 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의 공산화를 지원하느라고 침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비난하고 다시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새로운 다시 냉전 체제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 국제사회, 국제정치 파트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국제정치 파트의 중요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많지 않죠, 여러분? 네. 첫 번째, 지금 4단원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쓸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국제정치 파트의 중요한 것들 4가지만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거 떠오르셔야 돼요. 첫째, 국제사회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이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뭐 있었죠, 여러분?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있었죠. 첫 번째, 국제정치 파트에서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행위 주체죠.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중에서 오늘날 초국가적 행위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국제법과 그리고 국제기구입니다. 특히 국제기구 어디? UN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거 냉전부터 탈냉전까지입니다. 탈냉전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외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꼭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꼭 정리하셔서 다음 이 시간 5단원을 상큼하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